주변에 미안. 주변 방금 괜찮아요? 내가 해군사관학교 근무했거든요. 해군사관학교 알죠? 거기 해군사관학교에서 한 3, 4년 근무했었거든요. 군대 다닐 때. 그래갖고 집이 석동에 있었어요. 석동에서 맨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그랬었는데 한 3, 4년 동안. 그래서 그때 내 결혼했었거든. 그래갖고 내가 거기 신혼집이 석동에 있어. 거기서 내가 첫째 가연이도 놓고 그랬지. 신기하죠? 그래서 그 롯데마트. 그때 내가 그 이사 가서 한 몇 달 후에 롯데마트가 생겼었어요. 지금도 롯데마트 있구나 거기.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지 근처에는 거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 맞아. 진해제가 아직도 있어요? 진해제과. 해군사관학교 앞에. 모르는구나. 그 진해제과라고 빵집이 하나 있고. 혹시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거기 빵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스타일은 좀 옛날 빵집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빵 먹어보면 괜찮아요. 진해제과가 왜 유명하냐면 진해제과가 그 해군의 빵을 납품해요. 그래서 해군 근무를 하면 항상 그 봉지빵, 제과점빵을 먹으면 항상 진해제과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해군에 납품을 하는 거니까 매출 규모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빵도 신선하고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뭐 굉장히 뭐 고급스러운 맛이다. 그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진해제가 한 번씩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해군사관 앞에 딱 바로 있어요. 또 진해에서 산다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 자, 보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뿌르뿌르뿌르바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불확정성 원리.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냐면 요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하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실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이 먼저예요? 무조건 데이터가 먼저예요? 사실은 자연과학은 이론이 먼저예요? 데이터가 먼저예요? 무조건 경험과 데이터가 우선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알겠죠? 뭐 아주 어쩌다가 진짜 완전 똘똘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일부고 자연과학의 대부분은 데이터가 먼저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뭐 좀 이런 그런 거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이게 뭔가 딱히 이유는 말할 수는 없어도 뭐 이거 살다 보니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에서는 아주 조그만 입자,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거. 그러면 전자처럼 아주 조그만 입자의 경우는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녀석의 위치하고 운동량을 이게 제대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치라고 하는 거야. 위치는 뭐냐면 너 여기 있다. 너 저기 있다. 이게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동량은 내가 얼마나 재빠르게 움직이느냐. 여기 이제 운동량이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량을 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에너지를 안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가장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수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얘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2m분의 m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다르게 쓰면 2m분의 p제곱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운동량을 안다라는 것은 그 녀석의 에너지를 안다라는 말이랑 큰 차이가 없는 말이라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운동량을 측정한다는 건 그 녀석의 에너지를 측정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치를 측정한다와 운동량 혹은 에너지를 측정한다. 요거. 요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경험이 기존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조그만 입자가 있는데 이놈의 위치도 알아야 되겠고 에너지도 알아야 되겠고 근데 측정을 하면 이놈을 자세히 측정을 하려고 하면 얘가 데이터가 꽝이 나고 얘를 자세히 측정을 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가 꽝 나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지. 되게 딜레마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둘 다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잡으면 얘가 도망가고 이걸 잡으면 얘가 도망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거 이상하네 했던 것을 이 양반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려요. 뭐라고? 정말 그래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수학자예요, 화학자예요? 나는 화학자잖아요. 내가 수학자나 물리학자면 이거를 수식으로 막 보여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화학자잖아. 화학자니까 나는 어떤 설명이 더 익숙하겠어요? 우리의 경험과 어떤 그 현상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화학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는 많은 사물을 보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라비도 보고, 그다음에 엘로이도 보고, 그다음에 데니얼도 보고, 저기 오바마도 보고 막 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누구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요?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인식한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언제게요? 인간이 뭔가를 눈으로 보고 인식한다를 정성적으로 최초로 설명이 되었던 게 언제게요? 시기가. 그게 바로 19세기예요. 19세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9세기 때 드디어 인간이 무엇을 본다라는 것을 자연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확립이 되면서 19세기 때 뭐가 발명되는 거예요? 카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라고 하는 게 19세기 때 발명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그 다음 예술 장르 중에 뭐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개발이 되면서. 사진이라는 예술과 영화라는 예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 19세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사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자연과학적으로 내가 뭘 본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거야. 자, 내가 여러분들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바로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면 문 다 닫아놓는데 딱 꺼버리면 깜깜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이 말은 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가시광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이 가시광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가시광이 쫄쫄쫄쫄쫄 와가지고는 여기에 탱 맞는 거야. 그 다음 탱 맞은 다음에 그 가시광에서 이 입자에 맞은 일부의 빛이 반사돼 나오겠지. 그 반사돼 나온 빛이 어디로 들어와? 쭈쭈쭈쭈쭈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 눈에 닿은 그 가시광선 광량자가 내 눈에 있는 광학 센서 혹은 수용체를 통해서 그 신호가 어디로 가? 뇌로 가는 거지. 뇌에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라비다, 엘로이다, 이게 해석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려면 반드시 가시광이 필요하고 그 가시광이 물체에 닿은 다음 반사광이 어디로 와야 돼? 반사광이 내 눈, 다른 말로 뭐야? 눈이 일종의 뭐야? 눈이 일종의 검출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검출기로 들어와야 너는 여기 있다, 너는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고전역학적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자를 본다. 보이세요? 전자를 본다. 라고 해도 보는 건 근본적으로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처럼 거시적인 입자를 보건 전자를 보건 보는 건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가 필요해? 얘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 얘를 보려면 광원이 필요하지. 이런 광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광원을 준비했어. 근데 이 광원의 성격이 진동수가 좀 작아.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파장은 어떻다는 거야. 파장은.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어때? 길지?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수식이 뭐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수식. 자, 광량자 에너지 수식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자, 광량자 에너지 수식 어떻게 돼? E는 자, 읊어봅시다. 시작. Hν 그 다음 램다분의 HC 그 다음 PC.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엘로이? 이 식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라비한테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잖아. 데니얼, 이 식을 까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라비한테 설명해 주세요. 양자역학가 더 중요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바마 설명해 주세요. 라비한테. 저 까먹으면 많이 아플 거야. 아파 뭐 아파. 내가 해준 얘기 다 까먹고 진짜. 자, 라비야, 이 식은 절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 식을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야. 라비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 내 뉴런이 분해자들에서 분해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 뉴런에 기억됐던 지식들도 어떻게 되겠어? 싹 소멸하겠지? 그때만 까먹을 수 있는 수식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라비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만약에 까먹었어. 어떤 상태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했어요?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그래요? 지훈아, 그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니? 학자라면 이 지식의 무거움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물론 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뭔지 알아?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했던 대사가? 내가 어벤져스에 가장 중요한 대사가? 어벤져스 가장 좋아했던 대사가 뭐냐면, 타노스가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엔드게임에서 드디어 누구랑 맞닿아요. 그 행성에서 드디어 타노스가 최초로 토니 스타크를 맞닿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도 있고 그 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도 있고 하는데 막 여러 명 달려들었는데 막 타노스한테 개처발린 그 장면.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이길 뻔 했는데 결국엔 개처발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토니 스타크 맥살을 딱 붙잡고 타노스가 하는 말이 있지. 뭐라고? 난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 뭐냐면 지식의 굴레에 빠진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타노스라는 사람도 물론 뭐 나쁜 놈이지만 타노스라는 사람도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알게 된 거잖아. 뭐 예를 들면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스톤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 우주의 생명체들이 자원을 망가뜨린다거나 뭐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타노스는 아주 어렸을 때 감성적이고 착하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예쁜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뭔가를 알아버렸잖아. 타노스도. 역으로 누구도? 토니 스타크도. 뭘 알았어? 시간을 되돌리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우연히 이 어벤져스
뭐냐면 뻥 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랑한 여자랑 결혼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랑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우주의 시간을 되돌려서 그 비극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학자는 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학자는 알았잖아. 알면은 내 지금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해도 알면 어쩔 수 없는 게 학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학자에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대사 지식의 굴레에 빠진 자예요. 그래서 결국 토니 스타크는 목숨을 걸죠. 그 행복을 버리고. 왜? 지식의 굴레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학자라고. 그런 의미로 해드리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라비? 이거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겠어요? 이거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러지? 엘로 알겠어요? 알겠죠? 자, anyway. 그래서 이게 요 광원에서 나오는 이 광량자의 성격이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진동수가 작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진동수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게 진동수잖아. 그럼 이게 작으면 파장 어디 있어, 파장? 여기 있잖아. 이 커지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빛이 스물스물 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입자에 땅 닿았어. 그지? 자, 땅 닿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뭐가 퍼져나갈 것이냐? 이런 식의 반사광들이 이렇게 퍼져나오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반사광들이 이렇게 퍼져나오면 이 반사광이 어디로 들어가겠어? 이 반사광이 검출기로 들어가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검출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에너지 보존을 통해 입자의 운동량을 알 수 있게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입사광의 운동량, 그 다음에 반사광의 운동량, 그 다음에 이 입자의 운동량 변화, 그런 것들은 운동량 보존 수식으로부터 계산해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화학 시간이니까 그런 거는 물리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저진동수고 장파장이면 자, P라는 물리량이 뭐예요?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커요, 작아요? 작지. 저진동수고 장파장이면 이 광량자 자체가 운동량이 작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작은 운동량으로 이 전자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는 잘 봐요. 작은 운동량으로 때리는 거니까 이 전자는 조금 움직이겠어? 많이 움직이겠어? 그냥 톡 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찔끔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것의 위치가 규명되기 쉽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 언저리 있겠지. 바로 반사광이 튀어나오는 그 방향, 그 언저리에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수록 뭘 잘하죠? 뭘 잘해요? 회절을 잘하죠?
그러면 회절을 잘 한다는 얘기는 이 반사광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 반사광이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놈의 반사광이 사방팔방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 반사광이 요 딱 검출기가 있으니까 이리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잘한다는 얘기는 이 반사광이 아무 때나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나갔다는 사방팔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그림도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 반사광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어떤 애는 검출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검출기로 안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이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에너지는 오차가 크겠어? 오차가 작겠어? 오차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조그만 입자를 보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작은 운동량의 빛을 쪼이면 다행스레 위치는 잘 알 수 있는데 그 반사광으로부터 이 녀석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반사광이 막 회절을 해버리니까 이때 측정된 에너지는 오차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로 저진동수 아니면 그 다음은 뭐? 저진동수 아니면 뭐? 고진동수. 아시겠죠? 고진동수. 자, 그러면 고진동수의 빛들은 혹은 고진동수면은 파장이 긴 거야? 파장이 짧은 거야? 파장은 짧은 거지. 그러면 파장이 짧은 애들은 회절이 잘 돼? 회절이 잘 안 돼? 회절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반사광이 어디로? 검출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대부분의 반사광이 검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되는 에너지는 오차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오차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고진동수의 단파장은 그 빛 자체의 운동량이 어때? 운동량이 크잖아. 그럼 운동량 큰 애로 얘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운동량 큰 애로 얘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슝 하고 날아가 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 알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딘지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해당 입자의 원래 에너지를 잘 측정할 수 있다면 이 녀석의 위치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현상은 극복될 수 있는 거겠어? 절대 극복되지 못하는 물질의 근본적 속성이겠어? 극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거시적 입자의 경우, 거시적 입자의 경우. 자, 거시적 입자 누구? 오바마. 자, 오바마라고 합시다. 오바마. 알겠어요? 오바마. 자, 여기 광원. 광원. 자, 여기 검출기. 눈. 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대표적인 검출기잖아요. 자, 광원.
엄청 고진동수여도 엄청나게 고진동수의 빛이어도 우리의 오바마는 그 운동량이 어때? 혹은 그 관성이 어때? 너무 크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력한 고진동수의 빛이 얘를 때려도 오바마는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하지. 그런 상태로 고진동수 빛으로 때려. 근데 이 고진동수 빛이 누구이면 충분하냐? 누구이면 충분하냐? 가시광이면 충분한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가시광이 충분히 고진동수야. 그러면 광원이 오바마쯤 때려도 이거 빛에 맞는다고 오바마가 꿈쩍이나 하겠어 안 하겠어? 꿈쩍도 안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성이 크니까. 그런데 이미 고진동수니까 얘는 회절 많이 해. 회절 별로 안 해. 회절 별로 안 한 채로 디텍터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 입자에서는 디텍터로 딱 검출한 거기에 거시적 물체가 있다고 하면 거의 백발백중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5번 오케이? 그렇지. 그런데 이 오바마에 비해 이런 전자들은 관성이 커, 관성이 작아. 이런 애들은 관성이 커, 관성이 작아. 관성이 너무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 광원의 운동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이 상황 이해하셨어요? 저기 엘로 알겠죠? 라비 알겠죠? 그래.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름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명찰에 이름을 써가지고 와. 라비 알겠죠? 여기 라비 쌍카 이렇게 써. 알겠죠? 그다음에 엘로 알겠죠? 그다음 거기도 지워줘야 되겠네. 거기다 이름 하나씩 다 지워줘야 되겠네. 데니얼 알겠죠? 알겠죠? 오바마 알겠죠? 그렇지. 오바마도 다 알겠지. 뭐 이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근데 바꿔줄게. 괜찮죠? 괜찮죠? 그래. 자, 됐죠? 자, 설명 쓰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여기 준다. 지우사. 쓱쓱쓱쓱. 두 번째 아까 1번 제목이 뭐였죠? 입자적 관점이었죠. 그럼 라비 2번은 뭐라고 할까? 1번이 입자적 관점이었잖아. 2번은 답 제목이 뭘까? 그렇지. 라비 좋아요. 파동적 관점. 자, 첫 번째 1. 자, 파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입자의 물질파를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고전적인 입자인데 물질파적 관점으로 걔를 설명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입자를 물질파로 고려한다는 얘기는 파동적 관점으로 얘를 생각하거나 측정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물질파가 만약에 단일 파장으로 나타난다. 단일 파장.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일 파장이면 그래프가 뭐 예쁘게 요렇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일 거고,
맞죠, 맞죠? 그러면 이 물질파 수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램다는 P분의 H 혹은 MVH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 수식에 의해서 봐봐. 이 수식에 의해서 봐봐. 파장이 단일 파장이잖아. 그지? 단일 파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일 파장이라면 이게 규정돼 있잖아. 맞아요? 규정돼 있다면 여기 있는 운동량 역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딱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파장은 어디 가만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보통의 파장은.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가서 파도 보면 파도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파도는 어떻게 있어요? 계속 어디론가 간다고. 계속 어디론가 간다고. 얘는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리가 됐건 이리가 됐건 계속 움직인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 이 물질파의 입자 위치 어디 있는 거예요? 얘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인다고. 얘 어디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경우 운동량이나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것의 무엇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위치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 여기 준다 또. 여기 준다. 오바마 너무 귀여워서 지우기가 어려워요. 데니얼 엄청 귀엽죠? 우리 오바마. 오바마. 자, 여기 지운다잉. 자, 지우자. 으쌰.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이 여러 파장의 중첩. 여러 파장의 중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형이 뭐 이런 파형이 이런 파형이 램다 1. 그다음 이런 파형이 램다 2. 이런 게 램다 3. 램다 4.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 거냐면 위쪽으로 갈수록 단파장이죠. 그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무슨 파장이란 얘기예요? 장파장이란 얘기죠.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섞이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게요? 이런 애들이 미치게 섞이면 사실은 만약에 물리시간이라고 하면 파장 짧은 녀석의 파동함수를 구하고 긴 놈의 파장함수를 구한다. 파동함수를 구해 놓은 다음에 진짜로 수리적으로 더할 거예요. 더해 놓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진짜로. 알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얘 이렇게 더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해서
내가 예쁘게는 좀 못 그렸는데 교재 95페이지를 보세요. 교재 95페이지. 교재 95페이지 보세요. 교재 95페이지. 찾았어요? 그 95페이지에 그림 30. 교재 95페이지에 그림 30. 찾았어요? 아이고. 요거. 자, 95페이지 그림. 요거. 자, 그림 거기 보이죠? 그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놓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또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이런 식으로 무한계 더하면 어떻게 되게요? 이거 무한계 더하면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어. 코딩 시켜가지고 이게 파장을 한 10개, 100개에서 10,000개, 10만 개 아시겠어요? 파장 수십만 개 해가지고 싹 더하면 컴퓨터한테 시키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얘가 무한계 중첩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해당 입자가 이 근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은 무한계를 중첩시키면 무한 파장을 중첩시키면 그때는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근처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더하는 순간 뭘 더한 거야? 여러 파장을 더하는 거잖아. 여러 파장을 더하는 순간 뭘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운동량을 알기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운동량은 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이 마구마구 달라지니까 운동량이 뭐인지 알 게 뭐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입자적 관점에서도 파동적 관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현상을 이 하이젠베르그가 세 번째 수식을 활용해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관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아주 어려운 증명 과정이 있겠지? 그 어려운 증명 과정 내가 4학년 1학기 때 해보고 2번 다시 안 해봐서 난 까먹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명까지는 내가 못 해드려.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있어요. 결론만 얘기를 할 건데 이 수리적 표현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다음 시간이 언제죠? 수요일. 데니얼 다음 시간 언제죠? 수요일. 엘로이 다음 시간? 저 무릎치 수요일 몇 시? 수요일 몇 시? 8시 반. 8시 8시 반이야? 8시 반이야? 8시 반인가 봐. 8시 반인가 봐. 8시 반 알죠? 6시라고요? 8시라고요? 8시 반이에요? 11시까지인가? 7시에서 7시, 네, 2시에서 7시. 8시 반 같은데? 8시 반 아니에요? 8시 반인 것 같아요. 라비, 언제 오라고요? 수요일 몇 시? 8시 반,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라비,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뭐 해야지, 같이. 안녕. 뭐 다 하잖아, 지금.